아버지는 도망친 사람이 아니었다. 말없이 나를 대신해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제야 알았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장 크게 울리는 선택이었다는 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저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성민은 조문객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편이 맞았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장례식장 로비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성민은 검은 정장 안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빈 의자들이 늘어선 조문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종욱의 영정 사진은 흐릿했습니다. 오래된 증명사진을 확대한 탓에 얼굴 윤곽마저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형부님, 조문객이 별로 없네요. 처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성민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친구가 없었습니다. 동창회도 계모임도 직장 동료도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찾아오는 친척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존재감 없이 살았고 존재감 없이 떠났습니다. 이성민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집에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명절에도 생일에도 일 때문에 바빠.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친구들은 아버지와 함께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성민은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일 때문에 못 오셨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조용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도 대학교 합격 발표 날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곁에 없었습니다. 이성민은 그런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다가 어느 순간 무관심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형부님, 국화 몇 송이 더 놓을까요? 처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올 텐데 뭐하러.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문이 열리며 낯선 노인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성민은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은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 움직였습니다. 이성민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온 유일한 조문객. 그것만으로도 이상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성민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지고 온 사람처럼.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이성민이 먼저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 동료였습니다. 동료. 이성민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동료가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어디서 일하셨는데요? 이성민의 질문에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성민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말하기 어렵다니. 무슨 일을 했길래 장례식장에서조차 말하지 못하는 걸까? 노인은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의금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이성민은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떤 사이신지도 모르는데 받으십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이성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돌아섰습니다. 이성민은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은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성민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 안의 봉투는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부님, 저분 누구세요? 처제가 다가왔습니다. 이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노인이 왔습니다. 역시 검은 양복 차림이었고 역시 이성민은 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이성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인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신세, 또 다른 단어였습니다. 이성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신세를 지셨는데요?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 부의금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총 6명의 노인이 다녀갔습니다. 모두 검은 양복을 입었고 모두 이성민이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료, 선생님, 은인이라는 단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성민은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얼굴, 무표정한 눈빛. 아버지, 당신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영정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한 노인이 조문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다른 조문객들과 달리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성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고인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드님 되십니까? 이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박성철. 이성민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사이셨습니까? 박성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목숨을 구했습니다. 목숨. 이성민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성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83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26이었고 어떤 사고 현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이요? 네. 무너진 건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혼자서. 이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밤새도록 파내셨습니다. 맨손으로 그렇게 저를 꺼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까? 박성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러셨으니까요. 말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이성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자신의 공을 숨긴 걸까? 선생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박성철이 덧붙였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일, 기록되지 않는 일, 그런 일들만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박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금하셨으니까요. 이성민은 답답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게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겁니까? 박성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지키고 싶으셨을 겁니다. 뭘 지키고 싶으셨다는 겁니까? 가족을. 그 말에 이성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성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성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은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이성민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 했다고? 단 한 번도 칭찬한 적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십니까?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성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박성철은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이성민은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알지 못했던 아버지, 평생 오해했던 아버지.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성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빈 조문실에 흩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성민은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오랜만에 그곳을 찾았습니다. 30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 아버지는 평생 이곳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성민에게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성민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TV도 소파도 없었습니다. 작은 식탁 하나와 낡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살았구나. 이성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불 한 채, 옷장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성민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작업복 몇 벌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 몇 권이 보였습니다. 이성민은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장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3월 12일 마이너스 인천, 1982년 7월 8일 마이너스 부산, 1985년 11월 20일 마이너스 대전.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날짜와 장소뿐. 이성민은 다른 수첩들도 펼쳐보았습니다. 모두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수십 년치의 기록. 하지만 아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민은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박성철이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바로 그 노인. 어떻게 들어오신 겁니까? 선생님께서 제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박성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정리할 일이 있을 거라고. 그때 제가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성민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이 노인에게는 열쇠까지 맡겼습니다. 아버지가 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박성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성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생님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록에 남지 않는 일입니다. 보고서도 표창도 그 어떤 문서에도 남지 않는 일. 박성철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특수 인력이셨습니다. 특수 인력이요? 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팀이었습니다. 위험한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 사람을 구하는 일. 이성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국가 기밀이거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고들. 그런 현장에 선생님께서 투입되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박성철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이성민은 책상 위의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의 날짜와 장소들. 모두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구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럼 돈은요? 보상은요? 박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이 없으니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신 겁니까? 박성철은 이성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명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기록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성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우릴 가난하게 만드신 겁니까? 박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이성민의 목소리가 작은 거실에 울렸습니다. 명예보다 생명이라고요? 그럼 가족은요? 가족은 생명이 아닙니까? 박성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 운동화가 닳아서 친구들한테 놀림 받았습니다. 이성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중학교 때는 수학여행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못 사갔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일을 못 하셨거든요. 이성민은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서 누굴 구하고 계셨습니까? 박성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성민의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대학 등록금, 장학금으로 겨우 냈습니다. 아르바이트 3개씩 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마련하느라 밤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힘들지 않냐는 그 한마디조차 없었어요. 박성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박성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원망하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나를 자랑스러워했다면 같은 길을 걸었을 테니. 이성민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신이 이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미워하게 만든 겁니까? 박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라리 미워하는 아버지로 남는 게 나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이성민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까? 박성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선생님께서 어머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이성민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빠를 미워하지 마라. 아빠는 너를 사랑했단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했다면 왜 곁에 없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박성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성민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박성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정리하십시오. 선생님의 물건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박성철이 떠나고 이성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작업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해진 옷, 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이성민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아버지는 그 사진을 평생 품에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성민은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다음 날 이성민은 다시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끝까지 정리해야지. 두 사람은 방 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옷장 아래, 책상 서랍 깊숙한 곳까지. 이성민은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1980년 발행된 표창장이었습니다. 국가유공 표창? 하지만 이름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표창 내용도
대부분 검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표창장이네.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1983년 11월 2일 부산 건물 붕괴 사고 구조활동 보고서. 역시 대부분의 내용이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단지 생존자 7명 구조 완료라는 문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성민은 다른 서류들도 펼쳐보았습니다. 모두 같았습니다. 사고 현장 보고서, 구조활동 기록, 표창장. 하지만 모든 문서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이성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상자 맨 밑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1985년 대전 지하철 공사장 붕괴, 기적의 생존자 구출. 기사에는 구조대가 포기했던 현장에서 누군가가 혼자 들어가 3명을 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의 이름은 기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빠가 이걸 다 하셨던 거구나. 이성민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상자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손편지였습니다. 이성민은 그중 한 통을 꺼냈습니다. 선생님께, 저는 1987년 인천 화재 현장에서 선생님께 구조된 김민수입니다. 그때 저는 22살이었고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성민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선생님을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제 은인입니다. 수십 통의 편지, 모두 아버지가 구한 사람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이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이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대단한 분이셨지. 그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자랑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랑? 네. 이런 일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성민은 아버지의 작업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그 옷을 입고 현장을 누볐을 아버지. 평생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사람을 구했을 아버지. 아버지. 이성민은 작업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상자 앞마지막 편지는 아버지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성민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아빠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너만은 아빠보다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랐다. 아빠를 미워해도 좋다. 아빠를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 다만 너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다. 마이너스 아빠가. 이성민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성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노인과 함께였습니다. 소개합니다. 당시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강태수 선배님이십니다. 강태수는 7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고인의 아드님이시군요. 강태수는 이성민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성민이 먼저 물었습니다. 강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강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비공식 구조팀을 만들었습니다. 비공식이요? 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팀이었습니다. 강태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중에게 알릴 수 없는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군사시설 사고, 정부 기밀시설 붕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건들. 그런 현장에 우리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성민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그 팀의 최고 구조사였습니다. 최고라니요?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현장에서도 당신 아버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건물 속, 침수된 지하실, 불타는 건물 안, 어디든 아버님은 들어가셨습니다. 박성철이 덧붙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성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왜 우리 가족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강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989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가족에게 자신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원의 아들이 학교에서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영웅이다라고. 강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일주일 후 그 가족이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성민은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가 구조한 사람들 중에는 범죄 조직원도 있었고 외국 정보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성철이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절대 가족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가장 엄격하게 그 규칙을 지켰습니다. 강태수가 덧붙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내 가족만은 절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성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까? 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명예보다 당신의 안전이 중요했습니다. 인정받는 것보다 당신이 평범하게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당신을 지키셨습니다. 박성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성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평생 오해했습니다. 무관심한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셨던 거군요. 강태수는 이성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함께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성민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두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아버님을 이해해 가십시오. 박성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그것만 바라셨습니다. 두 노인이 떠나고 이성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흐릿한 얼굴, 무표정한 눈빛.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을. 아버지, 이성민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성민은 아버지의 집 정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작업복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옷을 자신의 집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퇴근하던 이성민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성민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김철호 연구관입니다. 이성민은 멈춰 섰습니다. 혹시 이종욱 선생님의 아드님이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례지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버님에 관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성민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철호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이성민이 물었습니다. 김철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보시겠습니까?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무너진 건물 앞에서 누군가를 업고 나오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이성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이건 1992년 서울 빌딩 붕괴 현장입니다. 김철호가 설명했습니다. 당시 공식 구조대가 건물 진입을 포기했습니다. 2차 붕괴 위험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혼자 들어가셨습니다. 이성민은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3명을 구해내셨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불타는 건물이었습니다. 1995년 대구 호텔 화재 현장입니다. 김철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상층에 고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방대가 진입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먼저 올라가셨죠. 그 사람을 구하셨습니까? 김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왼쪽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이성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다리에 화상을? 네. 김철호는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평생 37번의 현장에 투입되셨습니다. 37번. 그중 27번은 공식 구조대가 포기한 현장이었습니다. 김철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님께서 구한 사람은 총 118명입니다. 이성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118명? 네. 그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임산부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김철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이름은 단 한 곳의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김철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거부요? 네. 표창도 훈장도 그 어떤 인정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김철호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2010년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서류에는 국민훈장 추서 대상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아버님께 훈장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김철호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알려지면 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 김철호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가족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성민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평생 오해했습니다. 김철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영웅이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김철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침묵이었을 뿐입니다. 이성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김철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부탁이요? 김철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성민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숨기길 원하셨는데, 네, 압니다.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같은 분들의 희생을 후대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몰라도 그들의 헌신만큼은 기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성민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김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성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성민은 매일 밤 아버지의 작업복을 꺼내 보았습니다. 낡은 옷감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성민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김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김철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마십시오. 이성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지키고자 했던 뜻을 저는 지키고 싶습니다. 김철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후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름 없는 영웅들이라는 특집이 방송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구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분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성민은 TV 앞에 앉아 그 방송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께서는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알아야 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걸. 방송이 끝나고 이성민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무관심하다고 생각했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보호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멀리한 이유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야 그걸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아버지께서 평생 지키려 했던 평범한 삶을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영웅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이너스 성민 올림. 이성민은 편지를 접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울음소리는 조용한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사랑한다고 한 번만이라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이성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그는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성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별 중 하나가 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평범한 일상 속으로 1년이 흘렀습니다. 이성민은 여전히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삶.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아버지의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작은 습관이었지만 그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성민은 아버지의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옷. 하지만 그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펼쳤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려고.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업복을요? 이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입으신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118명의 목숨을 구하셨어요. 이건 그냥 작업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삶 자체예요.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주 이성민은 박성철과 강태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노인은 액자에 걸린 작업복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박성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당신을 이해해 주었다는 걸 알게 되신다면. 강태수가 덧붙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성민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게 자랑스럽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고 두 노인이 떠났습니다. 이성민은 혼자 작업복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제게 아들이 생기면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이름은 세상에 남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그게 진짜 영웅이라고. 바람이 불어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이성민은 작업복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날 밤 이성민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모습이었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성민이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성민아. 이성민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버지. 잘 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성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이성민은 주저없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119에 신고하겠습니다. 노인을 부축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한 승객이 말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요즘 이런 분 드문데. 이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하며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아버지의 말. 이성민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영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회사에 도착해서 그는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을 하자. 그리고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그 평범한 삶을. 하지만 이제 이성민은 알았습니다. 평범함 속에도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침묵 속에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름이 없어도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이성민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성민에게는 그 표정이 이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셨던 대로 그는 작업복이 걸린 액자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성민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가 살아갈 모든 날들 속에.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성민은 그 사랑을 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평범하게, 하지만 의미 있게. 아버지처럼.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118개의 생명 속에 살아계십니다. 당신 곁에도 말없이 당신을 지켜온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 사랑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